1997년 12월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직은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내년 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난 단란주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유흥업소라는 곳에 발을 들인 나는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친구가 하는 대로 친구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는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하고 술 주문을 받고 전화로 아가씨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가씨들이 오기 전에 친구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날라주고는 그녀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가씨 7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화장을 짙게 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나 짧은 미니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능숙한 안내로 그녀들은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 이름을 돌아가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 3분은 자기 맘에 드는 아가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아가씨들은 다시 가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만에 룸 5개가 꽉 차고 우린 죽어라 술과 안주를 날라댔습니다. 여기저기 삼촌을 부르는 아가씨들에게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들은 우리가 가면 파트너 옆에 앉아서는 같은 레파토리를 날렸습니다. 우리 삼촌이 3월이면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오빠가 용돈 좀 두둑히 주라고요. 그러자 손님은 지갑을 꺼내어 내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가씨도 오빠도 용돈 좀 주세요. 우리 삼촌하며 손님을 부추겼습니다. 그 손님도 지갑을 꺼내더니 이번엔 3만 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내뱉으며 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2개의 방에서 내가 받은 일명 팁이라는 돈은 무려 12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이면 신문 배달을 해봤고 우유 배달도 해봤지만 한 달 내내 하고도 20만 원 남짓 손에 쥐었는데 술 몇 번 나르고 인사 몇 번 했는데 12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일한 지 몇 시간 만에 월급의 3분의 1을 벌어버린 거였죠.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가려는지 아가씨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카운터로 안내하여 적어놨던 계산서를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술값은 아가씨들의 봉사료를 포함해 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계산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방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방을 치우고 나니 카운터에 모여있던 아가씨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친하게 아가씨들의 이름을 부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뭐라 속삭였고 친구 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가보라 하였고 전 그 방을 나와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저녁 시간은 흘러갔고 정리를 하니 새벽 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배고파 죽겠다 하자 친구는 누나들 기다리니 빨리 가자며 절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엔 밤 12시 이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장마차나 야식집은 새벽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우린 택시를 타고 감자탕을 파는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내게 좀 전에 그 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던 누나가 절 귀여워서 맘에 들어 했다고요. 전 장난하지 말라며 친구를 가볍게 밀쳤고, 친구는 진짜라며 가보면 안다며 절 보며 엄지척을 해주었죠. 야식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 아가씨와 한 명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화장을 모두 지우고 청바지에 두껍지 않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 정도로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들과 다시 인사를 하고 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누나들은 26살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저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거의 먹어보지 못한 저는 술을 능숙하게 마시는 친구에게 지기 싫어 똑같이 건배를 하며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술 몇 잔이 들어가니 처음 봤을 때도 예쁘다 생각했던 누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술의 마법인가 봅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던 제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그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날 전 제 숨어있는 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술을 엄청 잘 먹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술병이 쌓이고 있을 때 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나란히 앉아있던 누나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는 앉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내 옆으로 와 팔짱을 끼고는 귀엽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다며 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맥박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새하얀 얼굴에 높지는 않지만 예쁜 콧망울, 사슴처럼 깊은 슬픈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새하얗고 가지런했으며 어깨는 잡으면 부러질 듯 여리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붙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향수 냄새보다 향긋했기에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나의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주 말랑말랑한 풍선이 팔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가 돌아왔고 친구는 코웃음을 치며 제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한쪽 팔을 제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고 그녀의 향기에 취해가고 있을 때 누나의 친구가 늦었으니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누나들은 저녁 7시부터 지금이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니 9시간 가까이를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팔을 다시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자긴 더 마시고 싶다고 제게 더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누나를 누나의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럼 집에 가서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누나는 더욱 힘껏 제 팔을 안으며 같이 가자 하였습니다. 전 친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사인을 보냈죠. 그렇게 우린 택시를 타고 그녀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였습니다. 집은 밖에와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였습니다.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런지 집안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몇 번 와본 듯이 능숙하게 접이식 상을 거실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그리곤 술과 안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 사이 그녀들은 방에 들어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짧은 핫팬츠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누나가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핫팬츠는 누나의 새하얀 종아리와 허벅지를 다 드러낼 정도로 짧았고 티셔츠는 건장한 남자가 입어도 될 만큼 커서 한쪽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드러난 어깨로 분홍색 브래지어 끈이 보였습니다. 난 또다시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술파티는 얼마 못 가 끝이 났습니다. 제 친구가 먼저 거실 바닥에 골아 떨어져 버렸고 조금 후엔 누나의 친구가 너무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나와 둘이 남은 거실에는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마이크에 대고 숨쉬는 것처럼 크게 들렸고 그녀의 왼쪽 손은 내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고 한 손으론 캔맥주를 들고선 제게 건배하자며 절 올려다보고 있었죠. 약간 초점이 흐려진 눈은 꼭 절 유혹하는 듯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그런 그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전 용기 내어 그녀의 입에 짧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품에 와락 안겨버렸죠. 그리곤 제 입술을 사정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통 핑크색이었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커튼에 책상 의자마저도 온통 핑크였습니다. 나보다 6살이나 많은 누나인데 너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녀의 핑크색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직은 겨울이어서 해가 늦게 뜨는데 그렇게 우린 밖이 환해질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잠이 들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이 자고 있던 누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남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1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이던 총각인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싶다고 하더니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극구 반대를 했죠. 하지만 집에 방이 3개고 어차피 방 하나는 쓰지도 않는데 일자리만 구해지면 바로 원룸 얻어서 나갈 거라고. 당분간만 시동생과 같이 살자는 신랑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동생이 저랑 동갑이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취준생이다 보니 바깥에 나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지내는 겁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나는 얼마 동안 시동생과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었죠. 반면 시동생은 늘 밝고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려 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신랑 차를 운전해서 집 근처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다 그만 나오려는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제가 3년 정도 운전대를 잡고 난 후 주행 중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많이 우왕좌왕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여성 운전자라서 그런지 상대측 운전자분께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반말을 때리시더라고요. 아저씨 얼굴도 좀 험상궂게 생기고 막말과 반말을 퍼부으며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멘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100% 제 잘못인 듯이 말씀하시면서 이건 차가 긁힌 정도니 보험사 부를 필요 없이 바로 현금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지 얕잡게 보고 반말에 큰 소리 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우왕좌왕했지만 바로 신랑한테 연락을 했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신랑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 끊고 5분 정도 지났을까. 시동생이 헐떡거리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집과 거리가 약 1km 정도 되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뛰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대측 운전자분께 다가가더니 당신이 우리 영수한테 막말을 퍼부었냐며 지금 당장 공손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곱절로 당할 거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190이 넘는 도련님 덩치를 보고 쫄았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형수가 학생 같아 보여서 말을 놓긴 했지만 그렇게 막말을 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했다고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자리에서 서로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고 일사천리로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동생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전까지 전혀 증세가 없었고 가끔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 후에 발견해 곧장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 이미 다른 곳까지 많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항암, 방사선 등 모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계속되는 항암제의 내성과 치료 실패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하루 술로 지새우던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 잡아준 것은 바로 신혼 때 1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던 그 시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또 다시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사별 후 시동생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식도 없었고 5년 전 이혼하고 홀로 지내는 상태라 과부가 된 형수와 어린 조카를 돌봐주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시댁에선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능력 좋은 삼촌이 돌봐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맥주 한 잔을 삼촌과 주고받으며 삼촌, 만나는 여자친구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거짓말. 그 나이에 능력도 좋은데 애인이 없으려고요. 정말 없어요. 그럼 제가 삼촌 애인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지금 형수님이랑 우리 조카들 챙기는 걸로 충분한데 애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어쩌게요. 형수가 가끔 밥도 챙겨주고 집에 와서 옷도 빨아주고 형수가 제게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그랬어요. 앞으로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탁할 일 있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시동생은 서울근교의 대기업 기술연구원으로 일하는데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한 삼촌은 회사에서도 선택받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남들보다 몇 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기술자라고 들었다. 나는 그런 시동생이 늘 멋있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삼촌의 도움으로 우리 세 식구는 늘 마음 편히 살고 있었다. 그런 삼촌은 언제나 시간만 날 때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저녁 먹고 애들이랑 놀아주다 가끔은 작은 방에서 하룻밤 지낸 후 다음날 올라가곤 하였다. 남편이 없는 집안에도 이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그러고 얼마 전 애들 학교 문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형수도 당장 재혼이라도 하실 거 아니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남자가 어딨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었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자기네 집 파주로 이사와서 한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랑 애들은 괜찮은데 능력 좋고 홀몸인 시동생 앞날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했더니 자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큰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계속되는 시동생의 부탁에 결국 저희 식구가 시동생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장난도 치고 매일 밥상에서 얼굴 마주하며 밥도 먹고 출퇴근할 땐 현관 앞에 가서 배웅도 하고 어느새부턴가 위로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위로를 해주고 서로를 생각하고 먼저 챙겨주려 신경 쓰다 보니 항상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매 순간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시동생이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질투도 나고 괜히 문득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동생한테 연락도 하고 싶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카톡도 많이 하고 가끔 새벽까지 둘이서 술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다음 날이 빼빼로데이인데 나는 줄 남자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고 시동생 앞에서 징징대니 자기는 남자 아니냐며 그날 빼빼로도 주고 술도 사줄 테니 자기랑 처음으로 밖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더군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좋았다. 시동생이랑 단 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아무런 대화를 나누어도 재미있었기에 그와 밖에서 만난다는 것이 내심 좋았다. 괜히 어색한 느낌이 살짝 돌았다. 여기로 앉으세요. 많이 덥죠? 아, 예. 그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죠? 앞으로는 제가 항상 옆에 있어 드릴게요. 하면서 꽃다발과 함께 커다란 곰인형만한 빼빼로를 선물 꾸러미로 주는 거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자상한 시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별 다른 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냈었죠. 한 달 전이나 되었을까. 그날은 시동생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길래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동생이 왜 방에서 안 자고 거실 소파에서 이러고 있느냐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쯤. 시동생도 술에 만땅 꼬라서 흐리멍텅한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시동생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답니다. 이유인즉슨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처음에는 술주정이려니 하고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라고 하고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도련님 어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 여자 때문에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히네 어쩌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재혼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질투도 났고요. 그런 후 가끔 시동생한테 아직도 그 여자한테 고백 못했어요? 하면서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시동생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길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죠. 했고요.
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동생과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한참 밥 먹던 시동생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엔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었죠. 그렇게 시동생과 같이 앉아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술을 좋아는 하지만 시동생만큼은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사이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다 비우고 다시 한 병을 가져오더군요. 초저녁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제 말에 시동생이 오늘은 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위로랍시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드디어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술이 센 사람이라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 분위기 바꾸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랍니다. 얼마 마시지도 않고 도련님 취했네 했더니 아니랍니다. 순간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시동생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나를 볼 때마다 좋더랍니다. 합가를 하자한 이유도 나 때문이었고요. 에휴, 우리 도련님 술 많이 취했네. 농담이죠? 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꽤나 골치가 아픈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 남깁니다. 저에게는 동네 친구이자 10년지기 친구인 여자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네 가족도 그렇고 계속 같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내고 있네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세상 모르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성별을 떠나서 좋은 친구로 지냈죠. 사춘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사이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는 걸 알고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길 가다가 서로를 보게 돼도 괜히 더 모른 척 지나가고 뒤늦게 문자로 너 아까 왜 나 모른 척 했냐며 장난을 치는 그런 편한 친구였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친구의 몸매를 보면서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오래된 친구라 제가 몸매가 저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팔팔한 10대 청소년이 그렇듯 그 친구를 대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도 했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괜히 죄 짓는 기분이 들어 금방 접고 말았지만요. 아무튼 제 친구들 중 1명, 2명 제 여사친에 대해 물어보는 애들도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친구와 여사친을 이어주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풋풋하면서도 공부에 찌들었던 10대 시절이 지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저희는 항상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내다가 대학으로 인해 떨어지게 됐어요. 다만 둘 다 서울권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여전히 같은 지역에서 틈틈이 만날 수 있었죠. 시험 기간이면 카페에서 만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면 암묵적으로 같이 보려고 아껴놓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여친이 여사친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랑 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친구가 대학교 같은 과의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녀를 마냥 친구로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던 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해줬어요. 저한테 남자친구와 싸울 때면 항상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조언을 구하는 그녀에게 많은 팁을 주기도 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볼 때면 남자친구와 정말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벚꽃이 핀 날에는 여느 커플들이 그렇듯 예쁜 곳에서 알콩달콩 이쁜 사진을 찍어 올린 걸 보고 제 옆구리가 다 시렸죠. 정말 부끄럽지만 저에게밖에 물어보지 못할 말이었는지 남자들은 사랑 나눌 때 여자가 어떻게 해주면 좋냐는 둥 성인이 할 만한 질문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숙맥이었던지라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년간 쌓인 어른 동영상 속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조언해주기도 했죠. 그녀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풋풋하고 보기 좋은 대학생 커플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토요일이라 평소보다는 늦게 일어나 씻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여사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길래 잘못 걸었나 싶어 끊으려고 했는데요. 뭔가 미세하게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친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본인이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지 한참을 훌쩍이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한마디 내뱉는데 자기 어디 모텔인데 와줄 수 있냐 물었어요. 우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모텔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전화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인가 보다 싶어 지금 바로 가겠다 말하고 거기로 향했어요. 여사친은 절 보자마자 껴안고 더 펑펑 울었고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 물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요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만남을 개선해보고자 모텔로 향했다 했는데요. 사랑만 나누고는 바로 관심 없다는 듯 행동해서 여사친이 뭐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짜증난다는 듯 솔직히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온 거라고 집 갈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다 했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혼자 상처를 받아 한참 울다가 결국 생각난 게 저라서 전화했더라고요. 여사친과 모텔이라니 상황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녀가 너무 울고 있기도 했고 저도 막 일어나 급하게 온 거라 진이 빠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해주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여사친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이내 정신이 들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눈만 꿈뻑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데 여사친이 저보고 일어났냐며 너 배고플까봐 배달음식 시켰다 하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개운해 보이는 여사친 얼굴을 보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놓여들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사친과 모텔에서 묘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다 보니 그 뒤로 힐링이 필요할 때 여사친과 모텔을 가끔 가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 아니고 여사친이 더운 날 모텔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TV 보고 그런 게 너무 좋다고 저에게 자꾸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긴 했는데 이제까지 별일이 없어서 저도 그냥 승낙하게 됐고 젊은 남녀가 모텔에 있다 보니 어느새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마시고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뒤 우리는 친구인 듯 친구 아닌 듯 묘한 사이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건지 여사친과의 뜨거운 밤 이후 오히려 그녀에 대한 환상이나 애정이 조금 식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사친이 이쁘장하고 몸매도 좋긴 하지만 이미 친구가 어떤 남자들을 사귀었는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는지까지 다 알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여사친은 이대로 저랑 사귈 생각까지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기도 했고 서로 속속들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다는 것도 문제지요. 만약 사귀게 된다면 연인으로 사귀게 될 텐데 연애 초기의 풋풋함 대신 오래된 부부 마냥 설렘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볼 거 다 본 사이에 정작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래된 친구 사이도 같이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사귀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좋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을지 많은 고민이 돼요. 연애 경험 많으신 형님, 누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올림픽이 한참 하던 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남입니다. 고향은 지방에 있는데 직장이 서울이라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여름휴가를 받았는데 마땅히 갈 곳은 없고 요즘 같은 때 여행 다니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결국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 휴가가 올림픽 기간이라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가 올 여름 휴가를 이대로 다 날려버릴 것 같아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다행히도 몇몇 친구들이 한가하다는 놈이 있어서 오전부터 국밥에 낮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저희 친구들 노는 스타일이 밤낮 안 가리고 술부터 마시고 봅니다. 20대 초반에 놀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서 이 나이에 만나도 무조건 술이네요.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가 오후 3시쯤 되자 술이 얼큰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날은 덥고 어디 갈 곳도 없어서 오랜만에 노래나 부를까 하고 예전부터 자주 가던 동네 노래방을 찾았어요. 학창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가고 안 가본 지 5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주머니 인심도 좋아서 서비스 시간 무제한으로 넣어주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주인이 밖에였는지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르는 아줌마였지만 딱 봐도 노래방 분위기랑 잘 어울렸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많아봐야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짧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리 각선미가 죽이더라고요. 방을 안내해준다고 해서 뒤를 따라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녀석들까지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줌마를 꼬셔볼 건 아니라서 노래방에서 맥주 시켜놓고 신나게 마시고 놀았어요. 그 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아줌마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노래방 시간은 여전히 무한정 서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노래방에 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1시간 반 정도 신나게 놀았더니 목이 완전 맛이 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술도 좀 깰 겸 정신 차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노래방 안에 손님이 우리 말고는 한 팀도 없더라고요. 카운터로 가봤더니 주인 아줌마도 보이지 않았어요. 음료수 하나 꺼내 먹을까 했는데 아줌마가 안 보여서 어디 있나 찾았더니 카운터 바로 앞에 있는 방에서 올림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텐데 술도 좀 먹었고 저도 같이 올림픽 보고 싶어서 아줌마가 있는 방 앞에서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한쪽 눈으로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나머지 한쪽 눈으로는 연신 아줌마를 스캔하기 바빴습니다. 바지도 짧은 반바지였고 상의도 약간 노출이 있는 파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는 재미가 각별했어요. 한참 넋을 놓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서 저를 보았어요. 문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는 저를 보고는 총각 거기 서서 보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보자. 저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후딱 아줌마 옆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바싹 밀착해서 앉고 싶었지만 초면에 너무 들이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스포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이라 그런지 뭐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아줌마와 같이 응원하면서 보니까 재미가 2배였습니다. 중간중간 TV 광고 나올 때는 아줌마랑 사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역시나 아줌마는 제 예상대로 이혼한 돌싱녀가 맞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딸린 아이도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애만 안 데리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아줌마를 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길고 쭉 뻗은 각선미는 제가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원래 안 그래도 다리가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었는데 도무지 나이 마음먹은 애 낳은 이혼녀의 다리라고 하기엔 너무 예뻤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줌마를 꼬셔보기 위한 서비스 멘트를 엄청 날렸어요. 오랜만에 노래방에 오는데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 서비스도 많이 줘서 참 좋다. 다음에 회사 회식하면 여기로 꼭 와야겠다 등등. 노래방 칭찬을 해주니 의외로 잘 먹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아줌마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야기를 골라서 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줌마와 굉장히 친해져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와 대화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아줌마의 다리에서 시선을 못 떼고 있는 만큼 아줌마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봐야 하는데 아줌마는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그 아래쪽으로 자꾸만 흘러내려갔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었고 뭔가 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림픽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돌아오지 않자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앉아서 올림픽을 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왜 노래 안 부르고 밖에서 딴짓하고 있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노래 부르다가 목 다 나갔다면서 그냥 TV나 보다가 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는 더 이상 별말 안 하고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그러다 1시간 정도 더 지났을 때 노래방 시간이 끝났는지 친구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줌마한테 인사하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가기 싫더라고요. 아줌마와 막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냥 나가기엔 아쉬웠어요.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보고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다시 놀자고 이야기했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보내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괜히 TV 더 보는 척 하면서 뭉개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나가서 우리가 놀던 방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손님이 없길래 왜 저희 말고 다른 손님은 없냐고 물었더니 요즘에 손님이 거의 안 와서 자기도 문 열어두고 올림픽이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대로 갈 생각은 없었고 아줌마랑 이야기나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자꾸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걸었습니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아줌마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 눌렀는지 방 안의 TV가 노래방 모드로 바뀌면서 여자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줌마는 곤란하다는 듯 눈을 가리고 웃으면서 총각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이런 걸 틀면 어떡해? 하며 웃었고 저도 멋쩍게 같이 웃었어요. 그 실수 한 번에 서로 긴장한 분위기가 풀리고 좀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아줌마에게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줌마, 오늘 장사 그만하면 안 돼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 얼굴에 살짝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큼하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줌마는 고개를 돌리며 저를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는 건 아니었고 뭔가 여운을 남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아줌마의 어깨를 붙들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놀랐는지 읍 하면서 깜짝 놀라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저를 끌어안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아줌마 입술에 키스를 마구 퍼부었더니 아줌마는 잠깐 문 좀 잠그고 올게 하더니 나가서 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다음 날부터 휴가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아줌마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금은 휴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아줌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다음 휴일에도 고향 내려가서 아줌마 만나 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분위기 탔을 때 더 만나야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 그리고 김서방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죠.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석양 빛에 비친 제 처제의 몸매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처제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이도 하나 있지만 여전히 처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언젠가 처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 내가 얼마나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지 알아? 몸매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든. 아직도 하얗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가슴도 적당히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처제의 중심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숲을 보고 있자니 물론 저도 흥분은 됐지만 저녁 술자리에 먹을 생선 회와 술을 사러 간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처제를 보니 아내와 단 4살 차이가 나지만 몸매로만 보면 10년은 더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처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제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회사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포상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간 상태였죠. 그래서 그날은 집에 저와 처제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으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처제는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 없어서 제가 처제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제를 침대에 눕힌 뒤 잠을 청하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랐습니다. 처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꺼내준 후 다시 처제를 침대에 눕혔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제가 화장실에 갔나 보다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처제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더군요. 화장실 문은 닫지도 않고 민망한 모습으로 변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걱정하며 방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처제가 변기에서 넘어진 소리에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처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반쯤 내려간 바지를 올려주려 아무리 시도해도 바지는 젖어 있어서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젖은 바지를 벗기고 팬티만 입혔습니다. 하지만 팬티 또한 온통 소변에 젖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팬티도 벗기고 처제가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처제를 안아 침대에 눕혔어요. 처제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로 착각한 듯 꼭 안고 자기야, 가지마. 가지 않을 거지 가지마 라고 하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잠깐 그 옆에서 누웠는데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처제는 일어나서 어젯밤 일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형부, 우리 일 언니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처제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었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날 저는 처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면 우리 계속 만나는 거야. 처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면 항상 술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더 열정적이었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처제가 결혼하기로 한 하루 전날 저녁에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술을 사달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 옆에 아내가 있어서 자리를 피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며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내의 번화가에서 처제를 만났습니다. 처제는 행복해 보였고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처제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제는 내일 결혼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처제는 우리 집에서 나와 다시 처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장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처제가 처가에 다시 들어가 살았던 거죠. 제 처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됐고요. 형부 따라와봐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어딘지 모를 도심의 뒷골목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범죄의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골목이었고 오래된 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보낸 술을 사달라는 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별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원한 것이었죠. 처제는 결혼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제의 결혼식이 있고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마치고 처가에 혼자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김서방은 일이 많아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모님은 처제에게 오늘 김서방과 자고 갈 거냐? 고 물으셨습니다. 처제는 자고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술을 사놓지 않았다며 처제에게 술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제가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하길래 저도 담배를 핑계로 따라 나섰습니다. 처제는 제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 결혼했고 남편도 있는데 왜 따라 나와요? 저는 처제에게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제는 우리 관계가 탄로날 수 있다는 예언과 반은 협박 같은 말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상적인 형부와 처제 사이로 돌아왔고 그동안 일에 대한 기억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난 올해 5월 초 퇴근하던 중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는 우리 회사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옆 좌석에 놓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던 결혼 전의 처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제는 남편과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하나가 부족하다며 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강릉 쪽에 펜션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제 부부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김서방이 오늘 저녁을 위해 생선회와 술을 사러 근처 수산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조금 있다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처형과 가겠다며 저에게는 쉬라고 했고 장모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구경을 가셨습니다. 저는 펜션에 남아 잠시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처제가 옆에 와서 역시 나는 형부와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펜션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30대가 되어버린 저희 과거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첫 연애 경험을 조금은 부끄럽지만 사연으로 담아보네요. 내가 10대였던 어느 여름,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방학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동네 쇼핑몰에 가기로 했어요.
쇼핑몰은 항상 시원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단골 장소였죠. 그날도 우리는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웃고 떠들었어요.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구경하고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짝이는 귀걸이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 쇼핑몰 중앙 광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였어요. 몇 명의 남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죠.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한 남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우리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가끔 와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길을 묻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죠. 대화가 이어지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번호를 물어보았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내 친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내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주 좋은 편이라 이런 일을 종종 당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나는 평범한 편이라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뒤에 있던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도 나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내 번호를 적어주었어요. 나는 그 상황이 조금 민망했는지 얼굴이 붉어졌고 그 남자는 나를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후 내 친구는 민망해하는 나에게 괜찮아. 그냥 재미로 받아준 거잖아. 우리끼리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라고 말하며 위로했어요. 나는 여전히 민망해했지만 친구 말에 조금은 안심되는 듯했죠. 우리는 다시 쇼핑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번호를 준 남자에게서 문자가 올까, 혹은 그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죠. 친구와 함께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차에 올랐죠. 기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내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죠.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번호를 물어봤던 그 남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안녕이라는 짧은 인사였죠. 나는 순간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떻게 답장을 할지 고민했어요. 평소 나는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안녕, 나도 반가웠어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나는 1학년이었죠.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나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우리는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갔죠. 우리는 방학을 맞이하여 둘 다 집을 나와 여기저기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새로운 곳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흥미로웠죠. 그 남자는 자꾸 자기 동네에 오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죠. 나는 그의 제안을 몇 번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2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가족 모임 때문에, 2번째는 친구와의 다른 약속 때문에 나는 그와의 만남을 취소해야 했죠. 그로 인해 그는 화가 많이 났고 나에게 실망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죠. 이번에는 내가 그의 동네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나는 친구와 함께 그의 동네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우리는 해변에서 놀다가 그의 동네로 향했죠. 해변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피곤했지만 그의 동네에 가는 설렘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해변에서 놀다 온 터라 우리는 화장도 지워지고 옷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그런 외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와의 만남이 기대될 뿐이었죠. 그의 동네에 도착하자 그는 기차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의 미소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는 우리를 동네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방 안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마이크를 잡고 마음껏 노래를 불렀죠. 그의 친구들도 노래를 잘 불러서 분위기는 점점 더 흥겨워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며 웃음을 나누었죠.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그는 우리에게 DVD방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실망한 기세가 없이 우리를 그의 친구 집으로 초대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그의 친구 집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술을 가져와서 모두 함께 한 잔씩 마시기로 했어요. 나는 빈속이라 술이 금방 취했죠.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도 나와 비슷한 상태였죠. 우리는 술 기운에 더욱 솔직해졌어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학교 생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는 그에게 내 고민과 꿈을 털어놓았고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번호를 따간 남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군요.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그 남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나는 전화를 받으며 궁금한 마음에 왜? 라고 물었어요. 그는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말했죠. 예전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고 했던 것을 기억해 두었더라고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는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그는 나에게 헬멧을 건네주며 안전벨트 꼭 매라고 말했어요. 나는 헬멧을 쓰고 그의 뒤에 앉았죠. 오토바이가 출발하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죠. 도로를 달리며 그는 나에게 뭐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나는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사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했어요. 나는 실망했지만 그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는 대신 껌이라도 사줄까? 라고 물었죠. 나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껌을 사왔어요. 나는 오토바이 뒤에서 기다리며 그를 지켜보았죠. 그는 껌을 사서 나오며 나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나는 껌을 받아들고 웃으며 고마워라고 말했죠. 우리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는 나를 데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더운 날씨였지만 우리는 조금씩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추워서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탔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그의 등에 기대어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그의 존재에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더 이야기하고 놀려고 했는데요.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나는 문을 두드리며 친구를 불렀지만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내 친구와 그의 친구는 이미 아주 방에서 단둘이 불타오르고 있더군요. 그때 나와 함께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어요. 그는 문 앞에서 나를 보며 말했어요. 전에 물어봤던 거 기억나? 그거 해봤냐고 물어봤잖아. 나는 그의 질문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어.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더라고요. 그는 나를 조용한 바라보더니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내 얼굴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키스를 했고, 그것은 나의 첫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한 입술이 닿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다시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내 친구와 그의 친구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땀투성이였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오자 마자 그는 방문을 다 잠그고 허둥지둥 분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만 싶었어요.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나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바지 속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흥분한 그의 손은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내 몸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내 눈을 보며 괜찮아, 천천히 할게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그의 말에 조금 안심하며 그가 하는 대로 맡기기로 했어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너무 아팠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의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나에게 많은 감정을 남겼어요.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느낌에 설렜고, 그는 내가 처음이라 서툴렀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었고 나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 경험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